네, 이번 시간은요, 바람직한 경어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강화를 위한 대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하시고 이 시험을 풀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인간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좀 마인드로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화제가 많은 것이 좋겠죠. 이건 뭐냐? 말할 거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 거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 뭐예요? 관찰력, 사고력, 문제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항상 주변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대화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공통화제를 찾는 거. 상대방과 뭔가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상대방과 내가 공통적인 화제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흥미를 줄 수 있는 공통 화제를 통해서 즐거운 대화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소개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개팅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앞에서 우리 시각적인 요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시각적인 요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이미지는 결정됐지만 그 상대방과 대화를 좀 이어나가면서 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강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에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남자는 운동을 매우 좋아해. 그죠? 근데 B라는 여자는 운동에는 별 관심이 없어. 뭘 좋아해? 클래식을 좋아해. 이럴 경우에 어때요? A라는 남자는 운동 얘기만 계속해. 그리고 B라는 여자는 클래식 얘기만 계속해. 그러면 이제 뭔가 공통적인 접점이 없잖아요. 그럼 대화가 계속 끊기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좀 더 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요 클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를 사전에 하고 소개팅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B는 이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나서 흥미를 줄 수 있는 공통화제를 찾아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죠? 고객 관점, 우리 CS 리더스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내 고객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화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행, 고향, 계절, 날씨, 할 일, 동료 등등등등등등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피해야 할 과제. 소개팅을 나갔는데 근데 연봉이 얼마 드세요? 그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봉은 피해야 될 화제라는 거. 그래도 종교. 난 무교야. 근데 상대방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또는 나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예요.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화제는 첫 만남에서는 꺼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 몇 번 찍으실 거예요? 몇 번에 투표하실 거예요? 아, 뭐라고요? 몇 번요? 안 되겠네, 이 사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봉, 종교, 정치 등은 피하셔야 된다. 요거는 우리 여러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 대화를 할 때
피해야 할 화제는 무엇이 있는가? 또는 공통화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경어 사용. 경어 사용은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 존경어, 즉 존칭어가 있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상대방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우리 존경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제 중에서 등장인물이나 그 사람의 소지품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교재에 실어드렸습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누구누구 씨라고 얘기하는 게 더 상대방을 좀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뭐뭐 여사님, 그리고 뭐뭐 기와, 뭐뭐 부장님께서 가십니다. 이런 내용들도 바로 존경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죠? 겸양어. 이 부분 중요하죠? 그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이 바로 겸양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들보다는 저희들이 더 뭐예요? 나를 낮추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보다는 제가. 이게 더 나의 입장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되겠죠? 뱉다, 들이다, 엿줍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공선어입니다. 공선어. 상대방한테 정중한 마음을 표현할 때 말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경의를 표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또는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게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헷갈려 하시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이런 예시들이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호칭 사용법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죠.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절한 호칭 사용법. 직장 내에서 상급자일 때랑 하급자일 때랑 동료, 동급일 때랑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직속 상급자. 과장님 또는 뭐 부장님 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직속 상급자는 당연히 직급이 뭐예요? 과장이잖아요, 과장. 뭐뭐 과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예요? 내 윗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님자를 붙이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 다른 부서 상급자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직책, 직급 명칭에 당연히 님을 붙이는 거죠. 다른 부서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부야. 다른 부서. 그럼 영업부 과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업부 과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원일 경우. 그죠? 그리고 직속도 아니고 직책 없이 직급만 있을 경우가 있죠. 직급. 그때는 성을 붙이고 과장님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직속도 아니고 직책도 없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급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이요, 과장. 그런데 대리님이라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님자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님을 빼고 대리라고 얘기를 한다. 직속 하급자는 직급명만 부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 그죠? 영업부 대리라고 얘기를 한다. 직책 없이 직급만 있는 하급자는 성을 붙여준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직책도 없고 대리도 없어. 직급도 없어. 그러면 성과 이름 뒤에 뭐뭐씨, 누구누구씨라고 얘기를 해준다. 과거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나이가 10살 이상 아래이면서 미혼인 남녀 하급자에게는 어떤
호칭을 붙이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성이나 이름 뒤에 뭐뭐양 또는 뭐뭐군을 붙이는데, 지금은 누구누구양, 누구누구 군, 이런 거 잘 안 붙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료, 동급자. 이럴 때는 자신보다 만약에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직급에 당연히 님자를 붙여야 된다. 나이가 많은데 누구누구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그래서 선생님,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위일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선생님이라고 하고 나보다 나이가 10년 이내, 10살 이내에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선배님인데 이런 것도 약간 예스럽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형 같은 또래인데 친숙한 사이면 성 또는 이름 뒤에 씨나 형을 붙인다. 친숙한 사이면. 근데 요즘 누구누구 씨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군냥 이것도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이게 이런 내용들이 좀 출제가 됐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틀리기 쉬운 호칭. 요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틀리기 쉬운 호칭.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지만 이제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문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오라고 했어요. 내가 입사를 했는데 우리 위에 상사, 과장님께서 뭐뭐와 관련한 보고서를 좀 작성해 주시겠어요? 라고 오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상에 이 사원이 뭐예요? 다음은 회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회장님 지시사항임. 막 이렇게 존칭을 쓴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문서상에, 보고서상에 또는 제안서상에서는 상사의 존칭을 붙이지 않는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회장님인데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문서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한다. 님자 빼고 회장 지시 사항 이렇게 적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에 출제된다면 다음 중 문서사항에서 회사 그 상사의 존칭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상사에 대한 존칭은 호칭에만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회장님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죠. 뭐예요? 회장, 님자 빼셔야 됩니다. 그죠? 회장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회장님 방 문 앞에 이렇게 팻말을 걸어 놓은 거예요. 회장님실.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죠? 님자 빼셔야 된다. 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여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압존법. 여러분들 압존법이 뭔지 아시죠? 이것도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장님 보고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누구누구 과장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는 과장님도 윗사람이고 사장님도 윗사람이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 아직 김 과장님께서 안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야 뭐야 하면서 제 다리를 팍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아주 옛날 옛적에는 이제 회장실에서 이렇게 담배도 피시고 사장님실에서 담배도 피시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꿈도 못 꾸죠. 그런 상황이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담배 피우고 마음에 안 들면 재떨이 던지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재떨이를 탁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압정법 너는 기본 대화도 안 되어 있냐? 이런 꾸중을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옛날에. 뭐냐, 이것도 많이 평소에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아직 안 오셨습니다. 물론 나한테 있어서 어머니도 높은 분이고 할머니도 높은 분이죠. 그래서 둘 다 높인 거죠. 이렇게 된다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어머니가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자,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요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별표. 요 두 개 별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성 뒤에 자를 쓰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 이름이 김철수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김자, 철자, 숫자입니다라고 아주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뭐냐? 성 뒤에는 보통은 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성, 그다음에 이름 땡자 땡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나의 이름을 상대방의 얘기를 할 때 내 이름은 김철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자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자.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통 안 붙이잖아요. 내 이름은 안녕하세요. 저는 백서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백서자 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최근에 출제된 문제였어요. 와, 이런 문제가 출제 과연 될까라고 했는데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서양인한테도 호칭과 경칭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보통 아시죠? 미스, 백 뭐 이러면 보통 미혼 여성의 이름 앞에 붙인다. 그리고 미스터라고 한다면 남성에게 붙이는 경칭이다. 이건 다 아실 거고. 미세스 뭐예요? 결혼한 부인 앞에 붙인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부분과 관련한 시험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이해하셔야 되겠죠? 에스콰이어는 뭐예요? 영국에서 님, 씨, 기와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콰이어가. 신발 아니에요, 신발? 신발 아니에요. 님, 씨, 기와의 의미로 미스터, 앞에서 미스터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오한 존경의 뜻을 담는 경칭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excellency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교관한테 붙이는 경칭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majesty 아시죠? 왕족한테 붙이는 경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sir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경의를 표한다. 우리 군대에서 sir 외국 영화 보면 yes sir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칭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닥터 의사인가? 물론 의사가 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전문 직업인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우리 닥터라는 경칭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honorable이라고 해가지고 귀족이나 주요 공직자한테 쓰이는 경칭이다 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으시겠죠? 아시겠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과 보고. 자, 수명은 말 그대로 뭐예요? 명령을 받는다. 받을 수라는 거죠.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직장 내 예절도 정말 중요하죠. 보고 예절.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상사가 누구누구 씨라고 부를 때는 내가 하고 있어. 너무 일이 바빠요. 그럴 때 내 일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잠시 스탑하시고 바로 네! 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속하게 응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전화 응대에서도 신속,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는 거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할 때도 신속하게 대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누가 불렀다라고 한다면 바로 네! 라고 크게 대답하시고 그 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컨택. 그런데 즉시 응답할 수 없을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과 통화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옆에 앉아있는 직장 동료는 상사가 불렀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주변 동료가 그 상황을 상사한테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누구 씨는 통화 중입니다. 라고 이제 대신 알려주시고 나서 용무가 끝나는 대로 상사를 찾아가서 아까 부르셨습니까? 제가 아까 고객님이랑 통화를 하고 있어서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가 딱 불렀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라고 대답을 한가 동시에 반드시 여러분들 장비를 챙기셔야 됩니다. 장비 뭐가 있을까요? 직장 내 무기. 바로 메모지와 필기구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 없이 상사가 불렀어요. 네,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메모지와 필기구를 딱 가지고 나서 상대방, 상사분이 이제 부르셨으면 가서 이제 메모지를 딱 펼치시고 필기를 하면서 경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상사는 이 직원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너무 이쁘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경청하면서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뭐예요? 정확하게 내가 듣는다. 명령을 받는다. 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 잘하는 직원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상사가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내가 지시를 내리는 동안에 메모지와 필기구를 활용해서 잘 이제 적기도 하지만 마무리할 때 상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약 복창하는 직원분들이 있어요.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의 태도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요약 복창해서 오해의 그 소지가 없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런 A라는 지시를 했는데 B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약 복창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사의 오더를 받을 때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직속 상사가 아닌 다른 팀 소속의 상사가 지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직속 상사한테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직속 상사는 뭐예요? 얘가 내가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계속 바빠. 왜 바쁜지 모르겠어.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른 팀 상사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직속 상사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팀 상사한테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내 직속 상사한테 즉시 보고를 하셔야 된다. 방금 이 영업팀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오더를 주셨는데요. 하면서 이런 업무 수행을 지금 해도 될까요? 라고 다시 한 번 더 지시를 구하는 게 바른 태도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속 상사가 아닌 다른 팀 소속의 상사가 지시할 경우에는 다른 팀 소속의 상사한테 바로 보고를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지시하는 상사한테 반드시 보고해야 되겠죠. 지시하지 않은 상사한테 보고해봤자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할 때는 즉시, 나중에 아닙니다. 나중에. 보고서가 이제 딱 탄생이 되면 즉시 어떻게 하냐.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사실을 토대로 해서 간결하게 보고를 해야 되죠. 근데 반대의 경우 뭐가 있을까요? 감정의 호소. 감정의 호소. 보고를 최대한 이성적으로, 팩트 기반으로 하셔야 되는데, 감정에 호소하면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제가 이 보고서를 쓰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이런 게 먼저 나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팩트 기반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보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필요할 때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고객 응대할 때도 대안 제시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대안을 같이 보고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상사의 질문에 바로 응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는 정말 바쁘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 미팅도 해야 되고, 또 업무 보고서를 또 많이 쓰시고 하죠. 얼마나 바쁘신 분들입니까? 이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보고 타이밍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상사한테 한번 의향을 여쭤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고는 반드시 기한이랑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지시를 내린 거예요. 너 일주일 뒤에 보고서 작성해서 나한테 와 라고 했는데 어떤 직원들은 이 일주일의 기간에 딱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보다 D-하루 전날 보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D-하루 전날 보고를 해서 대충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완전 완결성을 띠는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기한 및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너무 이쁘죠. 기한도 맞췄고 그거보다 더 빨리 보고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실 때는 결과부터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 그리고 절차 순으로 간결하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과정부터 먼저 말한다. 이러면 맞다? 아니다. 땡. 반드시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두 갈씩 보고를 하셔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보고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별표 3개 치세요. 자, 요거는 통째로 우리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중 보고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필요성, 당연히 보고의 필요성, 왜 이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앞에서 말했죠, 우리. 적시성, 보고 기한 반드시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간결하게, 어떻게 한다? 두 갈씩 보고,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완전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반드시 중간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언제까지 제가 보고서를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때까지 보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중간 보고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효성의 원칙이 뭐냐? 신뢰성 있는 그런 보고를 해야 된다.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원칙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중간보고는 언제 하냐라는 거죠. 중간보고. 요것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죠?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당연히 중간보고 하셔야 되고요. 철회 기간이 오래 소요될 때 당연히 예상한 기간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라는 중간보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상위 상사와 상사의 지시가 상충될 때 나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 부장님은 A라는 지시를 내렸어. 근데 과장님은 B라는 지시를 내렸어. 내 입장에서는 둘 다 수행을 했는데 둘의 지시가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중간보고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서 작성하다가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럴 때 중간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실수가 커다란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적절한 존칭 사용법, 경어 사용법, 그리고 보고 수명법까지 우리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실제 생활에서 내가 활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이해하고 문제도 합격하시고 그 문제도 잘 푸시고 실생활에도 반드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